만약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어디서 찾게 될까요? 탐사선은 마침내 수십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을 뚫고 그 아래 바다로 탐사선을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죠. 완전히 어두운 심해 속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푸른빛. 처음에는 그저 아름다운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곧 그 빛은 움직이기 시작하죠. 마치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잡는 것처럼. 그리고 탐사선의 조명이 그 빛을 비추는 순간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빛이 아니라 무언가의 눈이라는 사실을. 이 영화의 제목은 유로파 리포트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보다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있죠.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유로파는 실제로 태양계에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라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곳은 태양계에서 가장 이상한 바다가 있을지도 모르는 세계입니다. 이름은 유로파. 유로파는 목성의 위성인데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목성 주변을 도는 위성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갈릴레이 위성 중 하나입니다. 이 위성들은 1600년대 초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 수백 년 동안 수많은 탐사와 연구가 진행되었고, 지금 과학자들은 유로파를 태양계에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 중 하나로 보고 있죠. 유로파의 지름은 약 3100km 정도로 지구의 달보다 약간 작은 수준으로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위성은 겉모습부터 매우 독특합니다. 표면은 전부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고 그 온도는 무려 영하 160도에서 영하 220도 사이. 말 그대로 태양계에서도 손꼽히는 극저온 세계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완전히 얼어붙은 얼음 행성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얼음 아래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금 유로파의 얼음 아래에 거대한 액체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즉, 겉보기엔 얼어붙은 지옥 같지만 그 속은 따뜻한 물이 들어있는 거대한 온천 같을 가능성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바다가 유로파를 특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유로파에는 또 하나의 극단적인 환경이 존재합니다. 바로 목성의 방사선인데요.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행성일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행성이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자기장은 우주 공간에서 고에너지 입자들을 붙잡아 두고 계속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문제는 그 입자들이 끊임없이 주변 위성들을 때린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로파는 이 방사선 폭풍 속에 거의 그대로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유로파 표면은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환경입니다. 만약 인간이 아무 보호 장비 없이 유로파 표면에 서 있다면 몇 분 안에 치명적인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 그대로 유로파의 표면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유로파의 표면을 덮고 있는 두꺼운 얼음층이 오히려 내부 세계를 보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연구에 따르면 유로파의 얼음 두께는 대략 10km에서 30k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거대한 얼음층은 단순한 얼음이 아니라 방사선을 막아주는 거대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즉, 목성의 치명적인 방사선이 이 얼음을 통과하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환경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방사능이 지배하는 죽음의 땅이지만 그 아래 수십 킬로미터 얼음 아래에는 우주 방사선이 거의 닿지 않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다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연구에 따르면 유로파의 바다는 약 80km에서 150km 깊이까지 이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인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가 약 11km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로파의 바다는 그보다 10배 가까이 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 중 일부는 유로파에 존재하는 물의 총량이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작은 위성 안에 지구보다도 더 많은 바다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유로파는 태양계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바다는 왜 얼어붙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목성의 중력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로파는 목성 주변을 공전하면서 엄청난 중력의 영향을 받는데요. 이 때문에 유로파 내부는 계속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마치 고무공을 계속 꾹꾹 눌렀다 놓았다 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 과정에서 내부에는 마찰열이 생기는데 이 현상을 과학자들은 조석가열이라고 부릅니다. 이 열 덕분에 유로파 내부는 얼어붙지 않고 거대한 액체 바다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열이 바다 바닥까지 전달된다면 유로파의 해저에는 지구와 비슷한 열수 분출구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뜨거운 물과 화학물질이 계속 분출되는 곳입니다. 지구에서도 이런 열수 분출구 주변에는 태양빛이 전혀 없어도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바다 역시 단순한 물이 아니라 활동하는 해양 생태계일 가능성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설령 유로파에 거대한 바다가 있다고 해도 그 바다는 얼음으로 완전히 밀봉된 세계입니다. 만약 바다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면 생명이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생명체가 유지되려면 계속해서 에너지와 물질이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과학자들은 유로파에서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하나의 이상한 지형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카오스 지형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의 얼음은 마치 거대한 얼음판이 한번 깨졌다가 다시 얼어붙은 것처럼 보입니다. 얼음 덩어리들이 여기저기 뒤엉켜 있는 모습이죠. 이런 지형은 보통 아래에서 어떤 힘이 올라올 때 만들어지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유로파의 얼음 아래에서 따뜻한 물이나 액체가 얼음을 녹이며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얼어붙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즉, 유로파의 바다가 완전히 고립된 세계가 아니라 표면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로파의 표면은 목성의 강력한 방사선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방사선은 얼음 속의 물 분자를 깨뜨려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일으키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산화제입니다. 산소와 관련된 화학 물질들인데요. 이 산화제들이 얼음 균열이나 얼음판 이동을 통해 바다로 내려간다면 유로파의 바다는 산소가 공급되는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유로파의 표면에서 만들어진 화학 물질이 아래 바다로 전달되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플룸, 즉 물기둥 분출 현상입니다. 일부 관측에서는 유로파 표면에서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 높이까지 물이나 수증기가 분출된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포착된 적이 있습니다. 두꺼운 얼음 지각을 뚫고 솟구치는 거대한 물기둥. 그 높이는 무려 200km에 달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20개 이상 쌓아 올려야 도달할 수 있는 높이까지. 차가운 얼음 바닷물이 우주 공간을 향해 거대한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한 건 하얗게 빛나야 할 이 물기둥과 그 주변 얼음 틈새에는 마치 누군가 칼로 그어 놓은 듯한 선명하고 붉은 물질들이 뒤섞여 있다는 사실인데요. 과학자들은 이 붉은 균열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설명은 소금물 가설입니다. 유로파 내부 바다에는 염분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염수, 즉 소금물이 얼음 틈을 통해 올라와 표면에서 얼어붙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조금 더 흥미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하죠. 그 붉은 흔적들이 사실은 깊은 바닷속 열수 분출구 주변에서 번식하던 미생물들의 거대한 군락이거나 혹은 지하바다의 생태계를 지배하는
괴 생명체들이 내뿜은 유기적 화합물, 즉 생명의 흔적일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로파는 조용한 얼음 위성이 아니라 마치 붉은 피를 흘리는 행성처럼 보인다고요. 지구의 대부분 생명체는 태양빛에 의존합니다. 식물이나 해조류는 태양빛을 이용해 광합성을 하죠. 그리고 그 에너지가 먹이 사슬을 통해 다른 생명체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유로파의 바다에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태양빛이 수십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을 뚫고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유로파의 바다는 완전히 빛이 없는 세계입니다. 하지만 지구에도 이런 환경은 존재하죠. 그리고 지구 바다 깊은 곳에는 해저 화산 활동 때문에 뜨거운 물과 여러 화학물질이 바다로 계속 분출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심해 열수 분출구입니다. 이곳에서는 태양빛이 전혀 없지만 놀랍게도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화학합성이라는 방식입니다. 이곳의 미생물들은 태양빛 대신 열수 분출구에서 나오는 황화수소 같은 화학물질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미생물들이 먹이 사슬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가죠. 지구의 심해에서도 열수 분출구 주변에는 기괴한 생물들이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관벌레라는 생물이 있습니다. 몸 길이가 2m까지 자라기도 하는데 입도 없고 눈도 없죠. 대신 몸속에 사는 박테리아와 공생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투명한 새우나 기괴한 갑각류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태양빛이 전혀 없는 세계에서도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바다에도 이와 비슷한 이상한 생물들이 존재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바다는 완전히 어두운 세계입니다. 빛이 전혀 없는 환경에서 많은 생물들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죠. 이 현상을 생물 발광이라고 하는데요. 지구의 심해에서도 몸에서 푸른빛이나 녹색빛을 내는 수많은 생물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유로파의 바닷속에도 어둠 속에서 천천히 떠다니며 빛을 내는 기괴한 생명체들이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어두운 바닷속에서 갑자기 수천 개의 빛이 동시에 움직이는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그것이 유로파의 생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바다에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모델로 자주 언급되는 생물이 바로 문어입니다. 문어는 지구에서 가장 이상한 생물 중 하나인데요. 심장이 3개 있고 몸에는 9개의 뇌 구조가 존재합니다. 중앙뇌 하나와 각 팔마다 존재하는 신경 중심이죠. 그래서 문어의 팔은 마치 독립적인 생명체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이 5세 아이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이 척추동물 중 가장 지능이 높다면 무척추 동물 중에서는 문어의 지능이 압도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부 생물학자들은 문어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외계 생명체에 가까운 동물. 인간의 상상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로파의 바다는 지구의 바다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오래된 세계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몇 가지 기묘한 가설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먼저 지구의 바다를 떠올려 볼까요? 생명은 항상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미생물. 그 위에 작은 생물들이 생기고 그 위에 더 큰 생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결국 먹이 사슬의 가장 위에는 항상 거대한 포식자가 등장합니다. 고래, 대왕 오징어, 백상아리. 지구의 바다는 언제나 이런 존재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구보다 10배나 깊을지도 모르는 바다, 수십억 년 동안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바다, 유로파의 심해에서는 과연 어떤 생물이 먹이 사슬의 정점에 서게 되었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그 가능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비아탄, 유로파의 바다를 지배하는 거대한 포식자.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생물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소리도 없이 움직이며 수백 년 동안 같은 바다를 배회하는 존재. 그리고 만약 언젠가 인류의 탐사 로봇이 그 바닷속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그 존재는 우리를 첫 외계 생명체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난생 처음 보는 새로운 먹잇감으로 인식할지도 모르죠. 다음은 전자기 반응 생명체 가설입니다. 유로파는 단순한 얼음 위성이 아닌데요. 이 위성은 목성의 거대한 자기장 폭풍 속에 완전히 잠겨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우주 공간 전체가 끊임없이 전자기 에너지로 요동치고 있죠.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아주 기묘한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환경에 적응한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은 빛으로도 소리로도 소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자기 신호 자체를 느끼고 조종하는 생명체일 수도 있다고. 인류의 탐사선이 처음으로 유로파의 바닷속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센서가 갑자기 미친 듯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통신이 끊어지고 장비가 오작동을 일으킨다면 그때 우리는 장비 오류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그것이 장비 문제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 탐사선의 전자신호를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우리를 관찰하고 있는 것이라면요. 다음은 유로파의 모습을 가장 현실적으로 묘사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화 유로파 리포트인데요. 이 작품은 나사 탐사 기록처럼 구성된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입니다. 영화 속 탐사팀은 마침내 유로파의 얼음을 뚫고 그 아래 바다로 탐사 장비를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무언가를 발견하죠. 처음에는 그저 자연 현상처럼 보였습니다. 유로파의 심해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푸른빛. 하지만 곧 그 빛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무언가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처럼. 탐사선의 조명이 어둠 속을 비추는 순간 그들은 깨닫는데요. 그것은 깊은 바다의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바라보는 거대한 눈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순간 탐사선의 센서가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신호가 끊기고 통신이 흔들립니다. 마치 무언가가 탐사선의 전자신호를 건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 순간 탐사대원들은 깨닫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외계 생명과의 첫 만남이 대화가 아니라 사냥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소름이 돋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만약 유로파에 정말로 생명이 존재한다면 어쩌면 이런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마지막 가설은 어쩌면 인류에게 가장 위험할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유로파의 바닷속에서 진화한 지능을 가진 생명체 문명인데요. 그들은 평생을 바닷속에서 살아왔고 머리 위에는 언제나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 그들에게 그것은 하늘이 아닙니다. 절대 뚫을 수 없는 세계의 끝. 세상이 거기서 끝난다고 믿으며 살아왔을지도 모르죠. 불이 없는 세계에서 그들은 열수 분출구의 열을 이용해 살아가고 어둠 속에서는 몸에서 빛을 내는 생물들을 이용해 도시를 밝히고 물의 진동을 이용해 수백 킬로미터 밖까지 서로의 생각을 전달하는 완전히 다른 문명을 만들었을 수도 있죠. 여기서 소름 끼치는 건 그들은 오랫동안 그 얼음 천장을 관찰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얼음 균열을 통해 올라오는 물기둥, 목성 방사선에 흔들리는 바다, 가끔씩 들려오는 이상한 진동, 그리고 언젠가 하늘이 열릴 것이라고 기록했을지도 모르죠. 그날 낯선 무언가가 내려올 것이라고. 그 순간이 바로 인류가 보내는 탐사선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인류는 직접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현재 나사는 유로파를 조사하기 위한 탐사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탐사선의 이름은 유로파 클리퍼로 유로파에 착륙하는 탐사선은 아닙니다. 대신 목성 주변을 돌면서 유로파를 여러 번 가까이 스쳐 지나가며 그 내부 구조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탐사선에는 아주 중요한 장비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바로 얼음을 투과하는 레이더입니다.
이 장비는 수십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을 통과해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지도를 그리듯 조사할 수 있죠. 과학자들은 그 다음 단계도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인류는 유로파의 얼음을 직접 뚫는 탐사를 시도할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드릴이나 특수 로봇을 이용해 수십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을 녹이며 아래 바다로 내려가는 장치인데요. 이런 장치를 크라이오 오봇이라고 부릅니다. 이 로봇이 얼음을 뚫고 유로파의 바다에 처음으로 도달하게 된다면 그 순간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의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태양빛이 단 한 번도 닿지 않은 바다, 지구보다 더 깊을지도 모르는 완전히 어두운 해양, 그 바다 속에는 어떤 생명체들이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언젠가 그들을 발견하게 될까요? 아니면 탐사선이 그 바다에 도달하는 순간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먼저 우리의 탐사 장비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